16%입니다. 아나운서 홍소연입니다. 지금 시각 5시 5분입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Listen, everyone. 김용민 라이브. (2019년 11월 15일) 금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어제 검찰에 출두해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언론들의 평가를 보겠습니다. 먼저 중앙일보 사설입니다. 그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다 결국 8시간 만에 귀가했다. 전직 장관이 아니라 피의자의 권리에만 몰두하는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다음은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조씨, 즉 조국 전 장관이 검찰에서 묵비권을 행사한 것은 더 이상 둘러댈 방법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삶 자체가 위선이고 말과 행동이 정반대인 조씨 모습을 보면서 참과 거짓을 분별할 능력이 있는 사람인가는 의구심마저 갖게 된다. TV조선 앵커 멘트는 또 이렇습니다. 그가 검찰 조사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합니다. 가면 속에 진짜 얼굴을 숨기기 위한 마지막 선택이었을 겁니다. 네, 이미 언론들은 재판이 열리기도 전인데 조국 전 장관의 범죄를 예단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조국 전 장관 부부의 범죄를 확신하고 있는 것과 괴를 같이 합니다. 조국 전 장관이 이런 검찰에 나가서 만약 진술했다면 그 발언 한마디 한마디는 검찰이 짠 큰 그림에 꿰어 맞춰질 것이고, 언론은 검찰로부터 이 진술을 넘겨받아 범죄 혐의의 증거라고 떠벌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진술 거부권이란 게 생긴 겁니다. 이 권리는 조국 전 장관만이 아니라 모든 피의자에게 보장된 것입니다. 지금 언론 논조를 보니까 재판 가서 진실을 이야기하겠다는 조국 전 장관보다는 진술 거부권이 생긴 1700년대 미국 헌법을 탓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당신의 저녁은 아침보다 똑똑하다. 여기는 김용민 라이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겸손한 스피커가 되고 싶습니다. KBS 1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영상으로도 함께하실 수 있죠. 유튜브에서 KBS 1라디오 검색하시면 생방송 현장 보실 수 있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앞으로 이게 뭡니까? 엄청난 햇살이 왔습니다. 예. 진짜 이 두 포대가 왔어요. 두 포대가. 네. 휴대전화 뒷번호 2836번 쓰시는 분이 보내주셨는데 사연도 주셨습니다. 지난번에 커피 잘 마셨습니다. 보답할 방법을 찾다가 집에서 오늘 찌은 햅쌀을 조금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정말 감사합니다. 잘 받았습니다. 좋은 곳에 쓰겠습니다. 그래요. 커피 주고 말로 받았네요. 앞으로는 여러분의 마음만 받겠습니다. 네, 여러분께서 애청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정말 큰 선물이거든요. 네, 밥 한 사발 먹고 다른 분들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워낙 아주 품질이 좋은 햅쌀 같아서 말이죠. 자, 그러나 좋은 곳에 쓰겠습니다. 자, 이번 주 동안 새 스튜디오 애칭 지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요청드렸는데요. 한 주 동안 여러분의 재치 넘치는 애칭 많이 왔습니다. 오늘까지 도전 기회 드리겠습니다. 애칭 보내주시는 분들 중 5분께 10,000원 상당의 모바일 베이커리 교환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참 힘차게 달려왔어요. 그랬더니 어느새 금요일, 그리고 11월도 중반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네, 11월 15일입니다. 네, 5달 뒤에는 바로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네요. 네, 정치권도 굉장히 비상한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네, 기온이 살짝 빠진다 싶을 때는 여러분의 자양강장제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7시까지 힘차게 달려볼까요?
김용민 라이브. 매일 오후 5시 5분. 그냥 똑같은 뉴스 브리핑이 아니다. 정치 뉴스 피로에서의 딱 좋은 브리핑. 매일 5시 5분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뉴스 505. 뉴스 505 함께할 정상근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햅쌀이 왔습니다. 네. 정말 대단합니다. 예. 쌀을 이렇게 이런 자루에 담아서 보내는 쌀은 정말 오랜만에 본 것 같습니다. 네, 글쎄 네. 말입니다. 얼마나 소중한 쌀인지 모르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표지만 봐도 맛있어 보이네요. 아, 네. 그래요. 이 포대만 봐도 맛있어 네, 보이는. 포도만 봐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 결실의 계절 가을입니다. 네. 오래만이 아니죠. 4년 동안 20대 국회는 어떤 결실을 맺었는지 돌이켜볼 시점이기도 하고 말이죠. 네, 좀 다사다난했던 국회였던 것 같습니다. 네. 별일 안 했다는 지적 모든 정치권이 정말 가슴 아프게 새겨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초반에 이제 탄핵을 만든 국회이긴 한데, 네네. 네, 그 이후에는 열리지 그러네요. 않는 국회가 됐었죠. 예. 20대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도 있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참 다사다난했습니다, 정말. 예. 이합 집산도 많았고요. 네, 예. 그랬었죠. 알겠습니다. 자, 5달 뒤에는 바로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습니다. 자, 오늘 한미 국방부 장관 안보 회의가 열렸고 기자회견도 있었습니다. 네,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 참석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 그리고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이 이 방위비 분담금 그리고 지소미아 관련해서 서로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기자회견 자리라면은 아무래도 회담 당사자들이 뜻을 모아가지고 한 네.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다른 목소리가 나왔다. 네, 보통 이제 합의된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것이 이제 기자회견 자리인데, 글쎄 말입니다. 네, 좀 다른 얘기가 나왔던 것이죠. 예. 일단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서요, 이 정경두 장관은 양국 국방부 장관은 방위비 분담 특별 조치 협정이 이 한미 연합 방위 능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지난해 협상 만료된 협상 만료 전에 이 새로운 협상이 타결돼야 한다는 것에 공감했다라고 네네.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방위비를 뭐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말이 아니라 이 양국이 그냥 협상에서 잘 타결해 보겠다 이런 좀 원론적인 입장이었는데, 네. 이 반면에 그 에스퍼 국방장관은 그 연말까지 한국의 분담금이 늘어난 상태로 11차 방위비 분담 특별조치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네. 그러니까 분담금 증액을 못 박았습니다. 이 지소미아와 관련해서도 에스퍼 장관은 이 지소미아 유지가 지역 안보에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이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북한과 중국 등에 유리할 뿐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네네. 이 반면에 정경두 장관은 이 정부가 일본의 한국에 대한 이 수출 규제 조치에 대응 차원에서 여러 논의와 판단 끝에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내린 것이다라고 네. 했습니다. 에스퍼 장관과는 결이 좀 상당히 다른 지소미아 얘기를- 종류의 명분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요. 이미 보도된 내용이 오늘 기자회견에 다 나왔네요. 예, 특별히 뭐 새로운 내용, 한미 사이의 의견차가 뭐 좁혀졌다든지 네네. 뉴스가 될 만한 발언은 별로 나온 게 없습니다. 네, 그런 얘기는 없고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에스퍼 국방장관과 면담을 가졌거든요. 네. 그래서 지소미아와 관련해서 좀 어떤 얘기가 좀 오고 갔을지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예, 뭐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위로 보나 아래로 보나 우리 정부의 입장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네, 좀 미국의 요구가 과도하죠. 과도하죠. 우리 보고 굴욕을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있을 수 없는 지금 미국 쪽의 압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261번 쓰시는 분 휴대전화 뒷번호 1965년 일본에 도장 한번 성급하게 찍어서 오늘의 지소미아 논란, 방위비 논란으로 이어졌는데 이번엔 민족적 자존심을 걸고 절대 요구에 응하면 안 됩니다. 트럼프는 강한 자를 네, 강한 자 앞에서 이렇게 말하자면은 제대로 대우한다. 네, 강한 자를 사랑합니다라고 표현하셨는데, 예, 뭐 사랑하는 것 같지는 않고, 예, 업신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네. 강한 자를 업신여기지 않는다. 이 맞부딪히는 나라에 대해서는 뭐 트럼프 대통령도 어느 정도 양보를 하는데, 뭐 처음엔 뭐 그냥 각 세우고 막 으르렁대는 것 같다가도, 네, 상대방이 강하게 나오면요, 뭐 결국에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 더 심하게는 못 나가요. 네, 그러나 뭐 독일이 그랬는데, 일본 보십시오. 일본 얼마나 참 이게 쉬운 상대가 됐는지 그냥 중국이 안 사준다는 옥수수를 다 샀죠. 사줬잖아요. 네, 호구가 됐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렇습니다. 예, 호구라는 표현이 적절한가요? 예,
동네 북 정도로. 동네 네. 북. 알겠습니다. 동네 북으로 저희가 네. 보정하겠습니다. 동네 네, 북으로.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런 하급 관리들의 공갈 협박에 넘어가면 안 된다. 이 말씀 주셨습니다. 자, 이 북한 관련한 소식 전하기 전에 네. 윤중천 씨, 그 별장 성접대 사건에 연루된 건설업자 윤중천 씨 재판 결과가 나왔어요? 네, 오랜만에 들어보는 이름이죠. 네네네. 이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3부가 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강간 등 치상이고요. 네. 그리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이건 사기 알선수재입니다. 네. 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오, 지금 강간 등 치상, 네네. 이거 성폭행, 이걸 법원이 인정한 겁니까? 이 속보여서 자세한 내용은 아직 들어오진 않고 있습니다만 네네. 어쨌든 그 여러 그 말씀드린 좀 그런 혐의가 있었는데 네. 일단 유죄 판결은 나온 것으로 그래요. 보입니다. 그 저희가 판결문이나 구체적인 보도 내용을 아직 접하지 못해서 그런데 만약에 이게 인정된다면은 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실형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연결이 되겠죠. 글쎄 말입니다. 아니 그 말하자면은 성폭행을 말하자면은 그 같이 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뭐 뇌물수수 관련된 의혹도 있고요. 그렇죠. 성폭행을 사실상 이 윤중천 씨가 개입을 했어요. 그리고 네. 김학의 이 양반도 여기죠 성폭행을 한 것이고 이렇게 그 법원이 인정했다면은 뭐 당연히 윤중천 씨가 이렇게 1심에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면 김학의 법무부 차관 전 법무부 차관도 당연히 이에 준하는 그런 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네. 이 김학의 전 차관의 1심 선고는 22일 예정돼 있는데요. 이 참고로 김학의 전 차관은 이 별장 관련 영상에 나온 이 본인과 비슷한 모습에 대해서 가르마가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아니다라고 본인이 아니라고 했어요. 네, 본인이 입장을 아니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되는데 일단 윤중천 씨에 대해서는 아주 중형을 내렸어요. 그렇다면 김학의 전 차관 역시 네, 중형을 일단 실형을 피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네, 중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이고 성폭행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 부분 이것도 이제 굉장히 주목되고요. 그리고 검찰의 부실 수사 논란도 다시 한번 또 불거지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몇 년 전 얘기인데 이게 대체 언제적 얘기입니까? 이제 와가지고 사건이 있었던 것은 2007년인가 2008년으로 제가 10년 기억을 하고 됐어요. 예, 10년 전이에요. 그리고 이 사건이 불거진 지는 그 2013년이었으니까 그렇죠. 그 이후로도 한 6년 이상이 지났습니다. 네, 뭐 했어요 검찰이 그동안? 이런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졌습니다. 네. 북한이 금강산 시설을 철거하지 않으면 강제로 철거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요? 네, 이게 지난 11일에 북한이 관련된 입장을 통보했다라고 하는데 이 금강산 개발 문제는 뭐 남측 당국이 전혀 상관할 바가 아니다라면서 네. 이 해당 시설의 일방 철거 조치를 최후 통첩한 사실이 오늘 알려졌습니다. 이 북한의 조선중앙통신도 오늘 이 금강산은 남과 북의 뭐 공유물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서 네네. 이 시간표가 정해진 상황에서 뭐 언제까지 통지문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허송세월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네네네. 이 조선중앙통신은 이 남측 시설 철거 문제 관련해 이 취지를 명백히 알아들을 수 있게 전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남측 당국은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라면서 뭐 창의적 해법이니 뭐 실무회담 제안이니 이 가을 뻐꾸기 같은 소리를 하는 남측이 뻐꾸기 같은 네. 소리다. 이 북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해서 국가적인 관광지구 개발 계획 추진에 이 장애를 조성한다면 이 부득불 단호한 조치가 취해질 것이다라고 통고를 했지만 이 소기의 경일기였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싸늘히 식어버린 협력이라는 아궁이에 이 탄식과 후회의 눈물 젖은 장작을 아무리 밀어넣어도 재활의 불길은 더는 일지 않는다. 네. 아니 무슨 시적 표현까지 써가면서 이렇게 굉장히 시적인데 네. 빨리 너희들 시설 철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뜯어간다. 네. 우리가 다 해체해버린다. 그렇게 얘기해도 될 것을 보십시오. 싸늘히 식어버린 협력이란 아궁이에 탄식과 후회의 눈물 젖은 장작을 아무리 밀어넣어도 재활의 불길은 더는 일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네, 예. 남측 요구에 거절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를 이 가을 뻐꾸기 같은 소리를 한다라고 표현해가지고 네, 예, 이게 북한 특유의 웃어도 되는 문법입니다.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땐 말이죠. 진짜 철거할 마음이 있다면은 네. 뭐 이런 걸 통보합니까? 그냥 자기들이 알아서 철거하면 되지요. 네, 뭐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래서 이렇게까지 시적 표현까지 써가면서 이렇게 문학적인
통보를 한 걸 보니까 협상의 여지를 좀 남겨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어제 이 김현철 통일부 장관 그리고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이 정부 서울청사에서 회동을 해서 이 문제를 협의했는데요. 네네. 김현철 장관은 뭐 상황이 엄중하고 이 남북 간의 입장차도 여전하지만 네. 이 금강산 관광이 갖는 역사적 의의와 또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는 뭐 남북 당국뿐 아니라 뭐 현대도 잘 알고 있다. 네, 이런 네.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이거 제가 한번 잘 보관해 놓겠습니다. 스크랩해 네. 놓겠습니다. 싸늘히 식어버린 협력이란 아궁이에 탄식과 후회에 눈물 젖은 창작을 아무리 밀어 넣어도 재활의 불길은 더는 일지 않는다. 네. 또 어디 가서 또 가을 볶기 같은 말씀을 하시려고. 이 뉴스가 심각한 뉴스인데 이렇게 웃음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승준 씨 이야기가 있는데 유승준 씨가 이제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겁니까? 네, 이 가수 유승준 씨가 제기한 이 비자 발급 거부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이 유승준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네. 이 관련된 재판 마지막 재판이었어요. 네네네. 이 서울고등법원 형사 10부는 오늘 유승준 씨가 주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이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라면서 낸 이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이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라고 사증이라고 하는 건 이제 비자를 말하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예. 판결을 한 건데요. 유승준 씨는 지난 2002년 1월 그 미국으로 출국해서 시민권을 취득한 후 이 한국 국적을 포기해서 병역이 면제가 된 바 있습니다. 네. 당시 국민적으로 비난 여론이 크게 일었고 또 법무부는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서 유승준의 입국을 금지를 했었는데 네. 이후 2015년 9월 그 유승준 씨는 이 재외동포 비자, 그러니까 영리 활동이 가능한 F4 비자를 신청해서 입국기를 모색했지만 또 네. 거부를 당했어요. 이에 이제 소송을 걸었고 1, 2심에서는 주 LA 총영사관의 비자 발급 거부가 정당하다라고 판단했지만 네네. 지난 7월 대법원에서는 적법하지 않다라고 판단하면서 사건을 고법에 돌려보낸 바가 있습니다. 파기환송심이었네요. 그러면은. 네, 그러니까 네. 마지막 재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에 들어올 길이 열리는 것이고. 네, 예. 대법원 재판이 하나 남긴 했는데 네, 대법원의 취지대로 판결이 나온 거다 보니까 뭐 대부분에서 이건 뭐 안 받겠어요. 네, 예. 그럴 것 같습니다.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고 유승준 씨의 귀국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 근데 돌아와서 활동할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뭐 활동은 뭐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고 또 LA 총영사관이 다른 이유로 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예. 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국민들의 저 불편한 마음이 가신 것 같지 않다는 그런 느낌도 들고 말이죠. 네. 예. 자, 방금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은 더불어민주당이 손금주 무소속 의원의 입당을 허용했다는 그 소식이 있네요. 네. 네네. 방금 들어온 소식이었습니다. 당원 자격 심사위원회에서 허가했는데, 그래요. 국민의당 의원으로 해서 맞습니다. 이제 배지를 달았는데 국민의당을 탈당하고 했었죠.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번에 한번 입당 신청을 했다가 거부를 당했는데 이해찬 대표 들어서서 허용을 받았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암 투병 중에 개구충제로 알려진 펜벤다졸을 복용했던 유튜버가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 이 펜벤다졸 복용 후기를 공유했던 암 말기 환자 유튜버인 암핑거 씨가 사망을 했습니다. 네. 어제 암핑거 씨에 따른 그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음. 이 부친께서 13일 수요일 오후 2시 27분쯤 사망을 했다라고 네. 밝혔는데요. 이 사망 원인이 암이 아니라 이 뇌경색과 그로 인한 음식물 섭취 장애라면서 음식물이 폐로 들어가게 돼서 호흡 부진으로 인한 이 폐 손상이 가장 큰 사인으로 확인됐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네. 한마디로 펜벤다졸은 사망 원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암핑거 씨에 따른 뭐 아버지께서 뭐 6년 전에 이제 심근경색으로 혈관약을 복용을 하다가 최근에 이제 중단을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네. 어쨌든 이 암핑거 씨는 직장암 말기 환자로 지난 7월부터 이 자가치유 일기를 유튜브에 업로드를 했습니다. 어떻게 뭐 개구충제가 그 효험이 있었는지 이건 아직 규명이 된 게 없죠. 뭐 개 구충제를 먹고 나았다라고 이제 밝힌 미국인 유튜버가 있는데 그 이후로 이제 이 펜벤다졸에 대한 좀 이제 뭐 구매가 굉장히 좀 많아졌어요. 근데 네, 하지만 네, 이제 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좀 안정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라면서 복용하지 말 것을 권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마는 네네. 참 이 비슷한 그 병으로 인해서 투병하시는 분들 이분들께 너무 좀 많이 좀 슬픈 소식이 될 것 같네요. 네. 네. 근데 뭐 암 환자들 입장에서는 이미 뭐 여러 가지 이 항암제가 네. 부작용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펜벤다졸의 부작용이 있다고 한들 뭐
뭐 정말 먹지 않지는 않겠다. 뭐 그렇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세월호 참사 가족들과 국민들이 뜻을 모아서 참사 책임자들을 고발했다는 소식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일단 40명을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에 고소고발을 했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가 기자회견을 열어서 왜 세월호가 갑자기 침몰했는지, 왜 구하지 않았는지 이 모든 것을 진실을 알고 싶다라면서 검찰에 고발을 했는데 이번 고소 고발에는 온라인과 현장 서명 등을 통해서 총 53,926명의 국민들이 참여를 했다라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황교안 대표도 고소 고발 대상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 주 동안 고생하셨어요. 정상근 기자. 네, 고맙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오는 많이 우중충한 11월에 딱 중간 되는 날 11월 15일입니다. 5시 25분 현재 교통 상황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김민희 씨. 네, 금요일에 또 비까지 내리면서 도로 정체가 평소보다 더 심합니다. 이미 서울 간선도로에서는 막히지 않는 곳 찾기가 어려울 정도인데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방화대교부터 올림픽대교까지 정체 심합니다. 이 구간 지나는 데만 2시간 가까이 걸리고 있고요. 특히 잠실철교에서는 사고까지 난 만큼 여유로운 마음으로 이동하셔야겠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쪽으로는 여주분기점에서 감곡 사이로 정체고요. 이후 상주터널 부근에서는 사고가 났습니다. 1차로를 막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는 만큼 낙동분기점부터 정체 심합니다. 통영 대전고속도로 대전 쪽으로 서상 부근 2차로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부근으로 많이 혼잡합니다. 그 밖에 서울 강남 진흥아파트 상가에서 있었던 불은 거의 진화 작업이 마무리됐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하위 차로에서는 소방 차량들이 정차해 있기 때문에 서초대로가 강남역에서 교대역 방면으로 이 진흥아파트 일대가 많이 혼잡합니다. 주변 도로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오늘 타임라인을 수놓은 말말말 김용민 라이브가 수집해서 들려드립니다. 소리로 듣는 그리고 세상을 읽는 뉴스. 세상의 모든 뜨거운 목소리 그 말말말을 만나보지요. 지금부터 볼륨 업, 귀 쫑긋 핫 소리. 오늘 국방부 청사에서 제51차 한미 안보 협의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의 공동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두 나라 국방부 장관은 방위비 분담금이 공평하고 상호 동의 가능한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는데 공감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더불어 두 장관은 한미 동맹이 어떠한 도전에도 흔들리지 않고 지속될 것임을 확인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일주일 남은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서 두 나라 장관의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은 것 같은데요.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밝힌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우리는 6월 정도까지만 해도 지소미아를 유지하고자 했던 정부의 방침을 세웠었습니다. 그 이후에 일본이 안보 상의 문제로 신뢰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수출 규제 그리고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우리 정부에서도 많은 심사숙고 끝에 이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종료가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는 양국 정부가 지속적인 그런 노력을 해 나갈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 대한 답변은 제가 현 시점에서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답변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요. 지소미아는 유지하고 방위비는 더 내라.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을 지금보다 5배나 더 올려서 최대 50억 달러까지 6조 못 되게 1년에 한 번씩 내라 이렇게 우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미국 행정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왜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일까? 터무니없는 액수로 말이죠.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미국의 지나친 요구 뒤에는 대한민국이 북한이나 중국 편에 설 것인가, 과연 어느 편에 설 것인가 하는 그 시험의 의도가 깔려 있다. 미국 정부와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의 속내를 의심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 들어보시죠. 과연 왜 이렇게 미 행정부가 트럼프가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할 네. 것인가, 요구하고 있는가. 이것은 대한민국을 시험대 위에 올려놓은 거죠. 북한, 중국 쪽에 설 것인가. 대한민국은 확실히 해라. 이겁니다. 제가 볼 때는 단순히 이게 이제 분담금을 더 받아가겠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지금 중차대한 시기에 이 문재인 정부가 친북한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고 또 북한의 핵 포기에 대해서 별반 노력을 하지 않는다라는 이 대전제가 저는 깔려 있다고 봐요. 이런 상황에서 그렇다면은 미국은 압박을 하는 거죠. 문재인 정부를. 그다음에 여태까지 미국의 기본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네.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든지 이런 거에 저희가 이제 굉장히 소극적이었죠. 사드 배치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중국에 대해서는 산불 정책을 공언을 했어요.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이 트럼프 대통령으로 하여금 문재인 정부의 그 속내를 의심하고 있다. 방위비 증액의 속내가 문재인 정부를 시험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은 미국이 지소미아 종료는 왜 반대하고 있는 것일까? 김준영 국립외교원장은 미국 국방부 입장에서는 지소미아나 방위금이나 자국 이익과 반대되니 불만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소미아도 그렇고 방위비 분담금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이 전체적인 톤을 잡아주는데 실질적으로 매사에 정책이 일관성 있게 전달되는 것 같지 않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 들어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국방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지소미아가 없어지는 거에 대해서 자기들은 이것이 자기들의 입장과는 반대되니까 불만이 생길 수 있는 것이고요. 똑같은 현상이 저는 지금 분담금에도 일어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약간의 반대의 의미이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들 나라에는 잘 사는데 왜 우리가 대주냐는 그런 라인 안에서 또 국방부는 자기들 입장에서는 많이 받아내는 것이 좋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소미아 종료를 지금 순차적으로 뭐 합참, 뭐 국방장관 이렇게 순차적으로 계속 요구하는 것도 한편에서는 이제 일본이 그렇게 로비한 거 아니냐. 일본은 계속해서 이 지소미아 관련해서 미국이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런 일본의 영향도 있지만 또 미 국방부 자체로도 군사적으로는 미국에 필요한 거니까 하라고 요구한다. 김용민 라이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딸의 성신여대 입학 과정이 최순실 씨, 아니죠.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요. 최서원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이대 부정입학 패턴과 유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근거로 2011년 입시 요강에 장애 특별 전형이 추가된 점을 꼽았는데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들어보시죠. 어떤 당시에 이제 정유라 입시 부정이 총장의 지시로 남궁곤 당시 입학처장이 현장 지휘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남 처장이 구속이 되었죠. 반면 나 대표 딸의 이제 입시 부정 의혹은 저는 이것도 역시 이제 총장의 지시로 이루어졌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이병호 면접위원장이 현장 지휘했을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이 예술 감독은 입시 부정에 대한 대가였다면은 뇌물죄가 성립하고요. 이 부분은 검찰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죠. 11년에 입시가 이루어지기 전에 입시 요강이 장애인 특별 전형이 새로 추가되거든요. 이거 역시 이제 정유라 패턴하고 비슷해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나경원 대표가 당시 성신여대 특강을 간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 나경원 대표의 직접 해명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이전부터 당시에 성신여대 총장하고 지속적인 그런 관계가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90여 명이 사는 전라북도 익산의 작은 마을에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총 22명의 암 발병자가 나왔습니다. 도시도 아닌데 말이죠. 자, 22명의 암 발병자가 나왔는데 14명은 이미 사망했습니다. 밤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송장 타는 냄새가 났는데 암 발병의 원인이 된 그 냄새는 인근 비료 공장에서 원료로 사용한 담배 찌꺼기, 연초박이었습니다. 익산 장전마을 최재철 주민대책위원장은 안 좋은 물로 인해서 모든 생명체가 다 죽어나가는데도 어떠한 행정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010년 조사 때 전라북도에서 수질 검사를 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결과가 나왔다. 이상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시에 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을까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그 내용 들어보시죠. 그런 그 안 좋은 물들이 저수지로 흘러들어서 물고기가 죽고 뭐 올챙이가 죽고 모든 생물체가 다 죽어버리는 그런 현상이 발생했음에도 행정에서 어떤 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 연초박이라는 물질을 태웠다는 것도 올 6월 조사 과정에서 이게 처음 알려진 거죠? 이제 물고기가 죽어서 그 물을 떠다 조사를 했는데 발암 물질이나 중금속 이런 검사를 하지 않았어요. 이게 코미디죠, 이것도. 문제가 없으면 자기들이 떠다가 밥해 먹어야죠. 그때 조사에서는 왜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음용수 맞는 기준은 그 발암물질을 조사할 수 있는 항목이 빠져 있어요. 아, 거기에는. 그래서 조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2010년 조사 그렇게 넘어갔고 그 바람에 비료 공장은 계속 운영이 되다가 2017년이 돼서야 폐업. 알고 보니까 그 공장 안에서 근무하던 직원들도 암 걸렸다면서요. 직원들도 지금 5명이 지금 암에 걸린 걸로 지금 조사 결과 나와 있고요. 사장님도 이제 폐암으로 돌아가셨고. 김광석의 광야에서 듣고 오겠습니다. 찢기는 가슴 안고 사라졌던 이 땅에 피울음 있다. 부둥킨 두 팔에 솟아나는 하얀 옷에 핏줄 있다. 해 뜨는 동해에서 해 지는 서해까지 뜨거운 남도에서 광활한 난주벌펀 우리 어찌 가난하리요. 우리 어찌 주저하리요. 다시 서는 저 들판에서 움켜쥔 뜨거운 흙이요. 네, 앞서 윤중천 씨,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1심에서 징역 5년 6개월형을 받았다. 이 소식 전해드렸는데 강간 혐의가 인정됐는지 이거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실형 가능성도 바로 여기에 연동돼 있거든요. 일부 언론은 김학의 전 차관 실형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런 제목을 달았는데요. 저희가 그 사이 들어온 뉴스를 확인해 봤습니다. 일단 재판부는요. 윤중천 씨 1심 재판부는 사기와 알선 수재에 대해서 유죄로 판단했지만은 성범죄의 성접대에 동원된 피해 여성에 대한 특수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에 따른 면소 판단을 그리고 개별 강간 혐의는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렇게 되면은 김학의 전 차관 그러니까 죄가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이제 처벌 대상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정정하자면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되면은 김학의 전 차관의 실형 가능성 이 가능성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 자
일단 22일에 재판이 또 있다고 하니까요. 판결이 있다고 하니까요. 그 결과를 또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쏙 인터뷰. 귀에 쏙 맘에 쏙쏙쏙쏙 인터뷰 시간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그리고 패스트트랙 연내 처리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본회의에 이 안이 올라가는 날짜 12월 3일로 예정돼 있는데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가 어제 검찰개혁 추진과제를 점검하는 당정 협의를 했습니다. 회의 자리에서 논의된 내용들 그 자리에 함께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연결해서 소상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민 위원 나오고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회의에 참석하셨는데 어떤 자격으로 참석하신 거죠? 예, 지금 더불어민주당 내에는 검찰개혁특별위원회라는 것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검찰개혁특별위원회하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이렇게 합동으로 해서 법무부와 같이 최근에 이제 진행하기로 했던 그리고 진행되고 있는 검찰개혁과제 이행 상황 점검하는 회의를 가졌습니다. 네, 사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성안을 했었고요. 그렇게 해서 국무회의를 통과를 해서 시행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개혁 시행령. 지금 그 검찰개혁 관련돼서 조국 법무부 장관이 설계했던 부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령을 고쳐야 될 부분은 국무회에서 대통령령을 고쳐서 시행되고 있는 것도 있지만 그거 외에 지금 법무검찰개혁위원회라고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지속적으로 검찰개혁 관련된 권고를 내놓기도 하고 또 검찰도 스스로 개혁안을 내놓기도 하고 또 법무부 차원에서도 개혁안을 내놓고 있어서요. 이런 것들이 잘 이행이 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행이 잘 안 되고 있다, 지지부진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맞습니까? 조국 법무부 장관이 사임한 이후에 검찰개혁 속도가 늦어졌다라는 우려의 말씀도 많으셨기 때문에 실제 그런지 회의를 통해서 이제 점검을 해보려고 했던 거거든요. 회의를 통해서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건 아니고 더욱더 열심히 하겠다라는 그런 법무부 차관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네. 지금 단계에서 이행이 안 된다라고 예단하는 것은 또 속단하는 것은 예단이 아니라 속단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자, 검찰 개혁 방안. 일단 그 박주민 최고위원께서는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신속히 진행돼야 한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 내용은 사실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때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2차례나 권고했던 사항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2차례 공고를 했는데 아직 이행이 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그리고 또 이번에도 또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한 번 더 공고를 해서 총 이제 작년 오늘 올해에서 3번 공고가 이루어졌는데요. 좀 그 속도를 내야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법무부가 전국 검찰청의 거의 모든 직접 수사 부서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검찰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이 강하게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검찰의 이런 반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그 법무부 입장은 최근에 보도 나온 것처럼 지금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부서를 다 폐지하겠다는 게 아니라요. 직접 수사를 하고 있는 부서를 대상으로 축소할 부분이 어딘지 살펴보고 검토하겠다라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마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될 것 같은데요. 이미 이제 그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12월 3일 날 본회의에 올라가고 통과되게 되면은 큰 틀에서는 이제 검찰이 직접 수사를 줄여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은 검찰개혁 관련돼서 국회가 결정하는 바에는 따르겠다라고 이미 여러 차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직접 수사하는 부서를 축소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반응한다면은 그것은 전에 얘기했던 말하고도 좀 다른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윤석열 검찰총장 역시 직접 수사는 지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많이 축소해야 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여러 차례 얘기했고요. 또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이 입법 방향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당연히 따르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큰 틀에서 이미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 지금 그 윤석열 검찰총장이 반발하고 있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앞으로 검찰이 이 사건 수사 계획은 사전에 보고해야 한다. 법무부에다가 보고해야 한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지금 이걸 지금 굉장히 문제 삼고 있는 건데요. 자, 그래서 이제 또 나오는 얘기가 이렇습니다. 2013년에 상부 보고 없이 국가정보원을 압수수색했던 그 국정원 댓글 그런 수사도 그렇고, 또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이제 출범하게 됐는데 박근혜 정부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세월호 참사 수사 외압 이것도 지금 아직은 의혹 단계지만은 이것도 역시 이 법무부가 지나치게 검찰 수사에 개입하다가 발생한 문제 아닌가, 의혹 단계긴 하지만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법무부가 이 검찰의 수사 상황에 대해서 뭐 그 단계별로 보고하라, 이건 너무 과한 거 아닌가라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도 법무부가 이미 이제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단계별로 수사를 받겠다가 아니라. 네. 수사 보고를 받겠다는 게 아니라. 네, 받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도 검찰 사무 보고 규칙에 따르면은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원래 법이 원칙이 그래요? 굉장히 규정이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어서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만들고 대상도 선정하고 하는 작업들, 그런 검토 작업을 하겠다는 취지였다라고 이미 입장을 밝혔으니까요. 네. 그 부분도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찰청의 직접 수사 부서 폐지라든지 이 사건 수사 계획 사전 보고에 대해서 검찰이 지금 반발하고 있는데, 그래서 검찰이 지금 저 자체 개혁 같은 것들에 대해서 뭐 말은 개혁할 것처럼 얘기하면서 실상은, 속내는, 본질은 개혁을 지금 못하게 저항하고 있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지금 현재까지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검찰도 스스로 검찰 개혁 관련된 내용들을 발표하고 있고, 네. 그 검찰 개혁을 위해서 나서고 있기 때문에 그런 판단 역시도 좀 빠른 판단이라고 보여지고요. 앞으로 법무부와 검찰이 이제 개혁해 나가는 모습을 지켜보시면서 좀 판단을 해주시면 좀 더 정확한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단계에서 지금 검찰이 반발하는 것은 오해와 억측에 따른 반발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무부의 지금 입장을 들어보면은 네. 법무부의 입장과 좀 다르게 해석을 해서 반발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한쪽에서는 이제 결과적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는 법안에 따라서 이루어질 것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해가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리고 또 윤석열 총장 본인도 검찰 개혁에 계속 나서고 있기 때문에 네. 검찰 개혁 관련돼서 검찰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다, 이런 부분은 조금 지나서 판단을 하시는 게 좀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패스트트랙 수사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그동안 뭐 나경원 원내대표는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소환 통보를 받은 의원들 나가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했고, 책임은 내가 다 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습니다만은, 네, 나경원 원내대표의 의견서 내용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나경원 의원 그 의견서 박주민 의원도 보셨죠? 제가 의견서를 직접 보진 못했고요. 네. 어제 보도를 통해서 소개된 일부 내용에 대해서 오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에서 발언을 좀 했는데요. 네네. 대표적인 게 이제 그 최입의 의원을 최입의 의원실에서 못 나가도록 문을 잠그고 그 앞에 뭐 쇼파를 배치하는 등의 행동을 했는데, 그 최입의 의원이 젊고 건장한데 어떻게 그게 감금이 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의원실 내부에서 뭐 빵을 나눠 먹는다든지 맛을 시도를 받기 때문에 감금이 아니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게 그 나경원 원내대표가 쓴 의견서죠. 네. 예, 그 의견서에는 그런 식으로 내용이 담겨 있다고 제가 보도가 된 것을 제가 봤는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은 사람을 나가지 못하게 하면 바로 감금이 성립이 됩니다. 그리고 그래요? 예, 감금된 공간 내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다 하더라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가지 못한 상태가 유지된다면 감금이 성립되고요. 감금의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로 판례가 언급하고 있는 게 문을 잠그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나경원 원내대표가 제출했던 의견서의 주장은 대법원 판례에 비춰보면 전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힘으로 저지하지 않았다면은 그는 감금이 아니다라고 이제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얘기하고 싶은 모양인데, 힘을 쓰지 않더라도
이것은 감금이다라는 게 판례란 말씀이죠? 실제로 이제 막 사람이 막 말리고 뜯고 이런 게 아니다 하더라도요. 네. 나가지 못하게 했으면 감금은 성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감금돼 있는 장소 내에서 뭐 화기애애하게 보냈다든 뭘 했다든 상관없이 네. 나가지 못하게 했으면 감금 성립한다는 게 법원의 태도입니다. 다른 측면으로 보면은 이게 참 국민들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네. 그 당시 상황은 충돌 상황이고 굉장히 엄중한 상황인데 빵을 나눠 먹고 마술쇼까지 했어요. 거기서 마술쇼. 그래요. 네, 정말 참 웃음이 납니다만은. 근데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는 판사 출신입니다. 또 그 남편도 판사인 걸로 알고 있고요. 예, 법률가 출신이고 법률가 가문이라서 대략 이 사건의 엄중함이라든지 위법성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사실 그래서 제가 의견서를 전체를 다 본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보도된 부분, 보도에서 밝혀진 부분에 대해서만 접한 상태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조심스럽긴 한데, 하여튼 그 감금에 관련된 부분이나 또는 의안가에서 팩스로 들어왔던 서류를 훼손한 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하는 그 이은재 의원이 한 거죠. 예. 제가 이제 어제 형법 교과서하고 대법원 판례들을 뒤적이면서 다 대조를 해봤는데 좀 대법원의 입장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먼. 그래서 판사 출신으로서 하실 수 있는 평은 좀 아니지 않나라는 느낌을 주는 그런 내용들이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분들 어떡합니까? 근데 만약에 지금 뭐 적극 가담자와 단순 가담자로 이제 나뉠 수도 있겠지만은 적극 가담하신 국회의원도 상당한데 그분들은 당선돼도 당선 무효가 될 수 있는 형을 받을 확률이 있다고 보세요? 네, 사실은 지금 국회법, 국회 선진화법이라고 불리는 해당 부분의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처벌이 강하거든요. 그리고 신속하게 법원으로 하여금 판단을 내리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수사가 빨리 진행이 돼서 뭔가 처리가 되지 않으면은 이분들이 나중에 출마했을 때 또 당선됐을 때 굉장히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저희 당 원내대표도 12월 17일 날부터는 예비 후보가 등록됐는데 그 전에는 뭔가 가닥을 잡아줘야 예비 후보들도 판단하고 본인들도 판단할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오늘 한겨레 보도를 보니까 검찰에 고발돼서 수사 대상에 오른 한 의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벌써 지역구에서는 경쟁 후보가 이 사람은 총선에서 당선되더라도 재판에서 당선 무효형이 나와서 선거를 다시 해야 한다. 이런 악소문을 내고 다닌다고 호소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하루라도 빨리 검찰 나와서 소환에 응하고 또 자신이 정말 법을 어길 그런 의도보다는 다른 여러 이유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소명하는 것이 훨씬 전략상 낫지 않을까요? 예, 사실 지금 전에 있었던 사례를 보니까요. 한미 FTA 당시에도 유사한 충돌이 있었어요. 그때는 국회선진화법은 없었는데요. 그 당시에 문제됐던 의원들에 대해서는 검찰의 소환에 불응하자 검찰이 소환 수사 없이 바로 기소를 했더라고요. 그래요. 얼마든지 좀 빠른 처리도 가능한데 검찰이 좀 여러 가지 뭔가를 고려하는 건지 속도를 내지 않고 있어서 그래서 며칠 전에 정의당에서도 대검을 방문하고 그러지 않았나요? 네, 그래요. 이거 그냥 정경심 교수 기소할 때 보니까 전광석화처럼 하더만요. 표창장 위조권과 관련해.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에 유가족분들 또 이런 분들이 참사 책임자 고소 고발을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이제 법무부 장관을 지냈던 분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고소 고발을 한 것과 관련해서 결국 검찰의 특별수사단이 수사를 하라 이렇게 압박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사실은 이제 특별수사단 설치 전부터 가족분들은 고소고발 작업에 들어가서 시민들의 참여를 받아왔거든요. 그래서 5만 명 넘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돼서 이제 고소고발 진행하신 거고요. 마침 이제 특별수사단이 출범을 했기 때문에 특별수사단에 아마 이 사건이 배당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대로 수사할 거라고 기대하시는지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우려도 있죠. 특히 네. 이제 수사단장이 과거 보여줬던 태도 때문에 우려나 걱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 정윤회 문건을 뭐 제대로 수사 안 했다 이런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만은. 네. 반면에 이제 그 최근 들어서 또 구성되고 나서 단장의 입이건 또는 검찰 내부 관계자들 입을 통해서 들리는 얘기는 굉장히 의지를 가지고 제대로 수사하겠다는 얘기들을 계속 듣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네. 걱정도 하면서 그렇지만 너무 실망을 미리부터 하기보다는 좀 계속해서 수사를 잘할 수 있도록 계속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직접 수사는 축소하겠다더니 또 이렇게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 난데없이 수사를 하겠다고 해서 그 진위가 뭔가 궁금해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검찰의 진위가. 검찰 개혁 관련된 패스트트랙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예. 그 법이 시행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방금 말씀드렸던 직접 수사가 폐지되고 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니까요. 네네. 그 사이에더라도 열심히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검찰이 수사를 한다고 보니까 지켜보겠습니다만 엉망으로 하면은 이거 정말 뒷감당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주민 최고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김용민 라이브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6시 5분 2부에서 다시 옵니다.